사모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사모님의 마지막 장소이자 제 지옥입니다.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을 때 저는 그 말을 뱉었습니다. 앞바퀴는 강원도의 험한 벼랑 끝에서 불과 1미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세차게 때리며 하얀 물의 장막을 만들어 차를 외부 세상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와이퍼가 끽끽 소리를 내며 규칙적으로 움직였는데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이를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 아래 깊은 낭떠러지에서는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 같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두 손에는 핏줄이 섰고 관자놀이에서 오른쪽 턱까지 이어진 흉측한 긴 흉터를 따라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그것은 고소공포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엑셀을 한 번만 더 밟으면 제가 살인자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뒤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뒷좌석의 민지 사모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은 사모님은 우아했지만 어두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사모님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왜 제가 한밤중에 이런 황량한 곳에 차를 세웠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한 표정으로 칠흑 같은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차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고 육체만 숨쉬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철수 씨. 사모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파도 소리 들려요? 듣기에 참 자유롭지 않나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살려달라고 빌지 않는 걸까요? 왜 소리 지르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왜 이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2달 전 제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그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철수입니다. 45살이죠. 상해치사 혐의로 복역하고 갓 출소한 전과자입니다. 저처럼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놈이 이 사회에 발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백정처럼 생긴 운전기사를 고용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더러운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강 사장은 딱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강 사장은 민지 사모님의 남편입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부동산 사업가였죠. 그는 살이 찌고 얼굴에는 개기름이 흘렀으며 언제나 양주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는 허름한 술집으로 저를 찾아와 현금 뭉치와 제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내 어미, 심장 수술이 시급하다지? 1억 원이야. 내가 전부 내주지. 거기다 내 노후 자금까지 얹어주마. 그는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어댔습니다. 대신 내 아내의 개인 운전기사가 되어줘. 잘 모시고 다니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교통사고를 낼 기회를 엿봐. 아내 앞으로 50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놨거든. 회사를 살리려면 그 돈이 필요해. 저는 돈뭉치를 보고 병원에서 온갖 튜브를 꽂은 채 누워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전과자의 양심 따위는 원래 너덜너덜했지만 늙은 어머니의 생사 앞에서 그것마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승사자와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위해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집은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곳이 고급 감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 사모님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50살 정도 되어 보였지만 몸매는 여전히 날씬하고 단정했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여 창백한 피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얼굴에 흉터를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위장된 저승사자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제 임무는 사모님을 태우고 다니며 습관을 관찰하고 거사를 치를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의 일과는 불쌍할 정도로 지루했습니다. 아침에는 정형외과, 점심에는 산속의 외딴절에서 기도, 오후에는 강 사장이 퇴근하기 전에 귀가. 하루하루 운전대를 잡고 백미러로 사모님을 훔쳐보면서 저는 강 사장이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마다 사모님은 절뚝거렸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건달 생활을 했던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타로 인한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릴 때 저는 손목에 든 시퍼런 멍을 보았습니다. 가죽 허리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모님은 비단 위에서 살았지만 지독하게 고독했습니다. 강 사장은 사모님이 친구를 만나는 것을 금지했고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으며 사모님을 감금된 인형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사모님의 불행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저는 절 입구에서 얇은 점퍼를 입고 웅크린 채 담배를 피우며 추위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민지 사모님이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김 기사, 이거 받아요? 사모님이 제게 캔 하나를 건넸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마시고 몸 좀 녹여요. 담배는 이제 그만 피우고요. 폐에 안 좋아요. 저는 얼떨결에 뜨거운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온기가 거친 제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음료수를 사준 게 얼마만인가. 내가 춥든 덥든 신경 써준 사람이 얼마만인가.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슬프지만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얼굴의 흉터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닌 공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흉터 많이 아팠겠어요. 사모님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흉터 하나쯤은 있는 법이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무딘 칼처럼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노모의 모습이 눈앞에 우아한 여인과 겹쳐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친 세상과 나쁜 남자들에게 짓밟힌 연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내내 아버지에게 맞고 사셨고 지금 제 모실 분은 황금으로 치장된 저택에서 생지옥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답시고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죽이려 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러니가 저를 구역질 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운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만 골라 다녔습니다. 내일 생각하자. 하루만 더. 그렇게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은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턱 밑까지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 그 운명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실크 손수건과 붉은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금요일 오후 사모님을 모시고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낡은 승합차 2대가 갑자기 막아섰습니다. 문신을 한 사내 대여섯 명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강 사장의 빚쟁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찾지 못하자 아내를 막아서고 위협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차 안에 가만히 계세요. 문 잠그시고요. 저는 소리치며 좌석 밑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전과자였고 싸움은 제 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수도 때로 덤비는 여우는 당해낼 수 없다고. 저 혼자서 흉폭한 건달 6명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몸싸움을 하던 중 한 놈이 뒤로 돌아와 벽돌로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퍽! 선혈이 쏟아져 눈을 가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놈들은 낄낄거리며 고급 승용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멈춰요. 서슬퍼런 고함이 울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민지 사모님이 내렸습니다. 떨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꼿꼿이 서서 우두머리에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고귀한 사모님의 기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건달들은 멈칫했습니다. 돈을 원하면 회사로 가서 남편을 찾으세요. 내 몸이나 내 사람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감옥에서 뼈가 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고 블랙박스에 당신들 얼굴이 다 찍혔어요. 사모님은 핵시위에 연결 중인 휴대전화 화면을 들어보였습니다. 건달들은 욕설을 내뱉더니 서로 눈치를 보며 급히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용된 징수원들이라 법에 얽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놈들의 차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민지 사모님은 그제야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사모님은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김 기사. 괜찮아요? 사모님은 저를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머리에서 흐른 피가 비싼 베이지색 가죽 싯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 더러워집니다. 사모님, 저는 나가겠습니다. 제가 밀어내려 하자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는 핸드백에서 에르메스 실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은 망설임 없이 그 비싼 손수건으로 제 이마에 벌어진 상처를 눌렀습니다. 하얀 실크 손수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피비린내를 덮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뺨에 있는 흉측하고 긴 흉터에 묻은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든 이 흉터를 보면 징그러워하며 몸을 떨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달랐습니다. 사모님은 마치 자신의 상처를 보듯 안타까운 눈빛으로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아프죠?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남자들은 항상 주먹으로 대화하려 하죠? 내 남편은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데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주먹을 쓰네요. 사모님의 부드럽고 차가운 손이 울퉁불퉁한 제 흉터에 닿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같은 깡패가 그토록 다정한 손길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피 묻은 실크 손수건은 제 심장을 묶어버리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회를 엿보는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릴 때마다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긴 해안도로를 선택하거나 붉은 단풍이 아름다운 고갯길을 골랐습니다. 사모님이 그 감옥 같은 집 밖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주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벽 대신 차창 너머로 평화로운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모님도 그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창문을 내려 바람을 맞으셨고 입게는 편안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모님을 모시고 저택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강 사장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화가 난 데다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손을 치켜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쓸모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어디를 쏘다니다가 이제 들어와? 민지 사모님은 눈을 질끈 감고 익숙한 폭력을 기다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뺨을 맞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뛰쳐나가 건장한 몸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강 사장의 팔이 제 어깨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 자식이 뭐 하는 짓이야? 비켜.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날이 어둡고 사모님이 하이힐을 신으셔서 넘어지실까봐 부축하려던 것뿐입니다. 저는 성벽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제 덩치와 험상궂은 인상에 아내만 괴롭힐 줄 아는 비겁한 강 사장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 사모님이 제 넓은 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사모님이 속삭였습니다. 사모님이 김 기사가 아닌 제 이름을 불러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차를 하다가 조수석 밑에 끼어있던 작은 가죽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강 사장이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빚더미에 대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문구가 제 손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화생명 보험 계약. 수령인 강인수. 금액 50억 원. 지급 조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은행 대출 만기일 5일 남음. 5일. 그는 아내를 죽일 날짜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미리 갈아놓은 칼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큰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진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집어 들어보니 제 심장이 옥죄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제 어머니를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꽂고 계셨습니다. 한 사진에는 낯선 남자가 어머니 침대 옆에 서서 산소 튜브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내 어미 수술이 모레 아침으로 잡혔더군. 강 사장이 이 사이로 쇳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더 못 기다려. 빚쟁이들이 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그는 독사처럼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야. 그 여자를 태우고 강원도로 요양을 떠나. 산속 리조트를 예약해뒀어. 하지만 너희는 그곳에 영원히 도착하지 못할 거야. 그는 제 주머니에 두툼한 현금 봉투와 지도를 찔러 넣었습니다. 무치 고개, 4번 급커브 구간. 거기엔 가드레일이 없고 절벽 깊이가 100m야. 오늘 밤 폭우가 예보돼 있어서 길도 미끄러울 거야. 빗길 미끄러짐에 의한 완벽한 사고지. 사장님, 저는 제가 입을 떼려 하자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닥쳐. 안 하면 당장 오늘 밤에 내 어미 산소 호흡기 떼라고 지시할 거야. 선택해. 내 어미가 사느냐, 내 아내가 사느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 전과자 놈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유일한 분. 다른 한쪽은 제 피를 닦아주며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일깨워준 여인.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차 키를 쥔 손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앉아 있습니다. 무치 고개 정상. 벼랑 끝에서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저는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민지 사모님이 고개를 돌려 백미러를 통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모님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고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협박했군요. 사모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사람 술 취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훔쳐봤거든요. 사모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처음 온 날부터 무슨 목적인지 알고 있었죠. 살인자의 눈빛과 지키려는 자의 눈빛은 많이 다르거든요, 철수 씨. 사모님은 천천히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어서 해요. 엑셀을 밟아요. 전 이제 지쳤어요. 이 생지옥에서 20년을 살았으면 충분해요. 내 죽음이 당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덕을 쌓는 셈치죠. 사모님은 두 손을 꽉 맞잡고 눈을 감은 채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의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여자. 아! 저는 고통스럽게 소리 지르며 머리를 핸들에 쳐박았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부흥. 민지 사모님이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앞으로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진 기어를 넣었던 것입니다. 끼익. 차가 뒤로 밀려나 죽음의 벼랑 끝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이 땀과 섞여 흉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못합니다. 차라리 주인을 무는 개가 되겠습니다. 사모님을 죽이느니 차라리 어머니랑 같이 죽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민지 씨. 민지 사모님이 몸을 일으켜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모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쪽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 차를 비췄습니다. SUV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와 제 차 꽁문이 바로 뒤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 사장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미행했던 것입니다. 저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오늘 밤 아내의 시신이 반드시 절벽 아래에 있도록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이 개자식. 감히 나를 배신해? 그가 으르렁거리며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우리 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죽음의 계약, 그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차 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쿵, 쿵, 문 열어. 이 나쁜 새끼야, 더러운 년 같으니라고. 강 사장은 미친 짐승 같았습니다. 그는 야구방망이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강화 유리에 금이 가며 거미줄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절망의 화신이었습니다. 오늘 밤 아내가 죽지 않으면 내일 빚쟁이 손에 죽거나 보험 사기로 감옥에 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은 여기 계세요. 문 꼭 잠그고요. 저는 민지 사모님에게 소리치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무치 고개의 밤비는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고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렸습니다. 강 사장의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제가 내리자마자 강 사장은 방망이를 휘둘러 제 머리를 노렸습니다. 제가 몸을 피하자 빗나가 어깨를 스쳤지만 방망이 끝이 제 팔뚝을 강타해 끔찍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네 어미를 살려줬잖아. 돈도 줬잖아. 그런데 감히 나를 배신해? 그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주먹 세계에 있던 놈이라 힘으로는 그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압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차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이거나. 그가 발버둥치며 무릎으로 제 배를 가격하고 방망이 손잡이로 제 머리에 옛 상처를 찍었습니다. 며칠 전 빚쟁이들에게 당했던 그 상처였습니다.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끼며 팔에 힘을 풀었습니다. 강 사장은 그 기회를 틈타 저를 진흙탕 바닥으로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민지 사모님이 있는 차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창문을 깨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직접 차를 절벽으로 밀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진흙이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민지 사모님이 나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 빗속으로 뛰쳐나와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인수. 나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혔지만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강 사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넌 나를 위한 희생양이야. 그게 내 본분이라고. 그는 방망이를 들어 올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 저는 화살처럼 날아가 온몸으로 강 사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우리 둘은 벼랑 끝 바로 옆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등 밑에서 흙과 돌이 바다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 사장은 허우적거리며 일어나 방망이를 잡고 제 머리에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민지 사모님이 달려와 저를 구하기 위해 있는 힘껏 강 사장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떨어져. 여자의 힘으로 밀친다고 남자가 넘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절벽 끝에 흙은 물을 먹어 푸석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 사장은 밑창이 미끄러운 비싼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거구의 몸이 허우적거리더니 검은 허공인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생사의 순간. 그는 방망이를 버리고 허공을 휘저어 제 점퍼 깃을 잡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악마라 해도 제 손과 사모님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좀 끌어올려. 살려줘. 그가 공포에 질려 눈을 뒤집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은 수직 절벽을 허공에서 마구 찼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하지만 빗물 때문에 손이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게다가 그의 몸무게와 떨어지려는 관성이 너무 컸습니다. 찍. 제 낡은 점퍼 소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안 돼. 그의 비명이 길게 이어지다가 점점 작아졌고 파도 소리와 천둥 소리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저와 민지 사모님은 벼랑 끝에 엎드려 어두운 시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을 뿐입니다. 강 사장은 스스로 선택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지 사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저도 피와 빗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사모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30분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도망 다닐 수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살인 청부 계약, 강 사장이 준 돈, 그리고 애초의 계획까지. 저는 모든 죄를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살인 음모와 공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멈췄다는 사실도 진술했습니다. 강 사장의 죽음은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말입니다. 민지 사모님은 서울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모님은 강 사장의 가정폭력 증거와 제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했다는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벼랑 앞에서 차를 멈췄을 때 한 번, 야구 방망이를 막아섰을 때 또 한 번, 자신을 2번이나 구했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제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을 계획했던 사람치고는 관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제가 수감되던 날 민지 사모님이 면회를 왔습니다. 우리는 교도소 접견실에 두꺼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파란 수의를 입고 머리를 짧게 깎아 얼굴에 긴 흉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모님은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하얀 손을 유리창 위, 제 뺨에 흉터가 있는 곳에 갖다 대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거친 손을 그 위에 포개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스피커 너머로 사모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폐물을 판 돈으로 병원비를 냈어요. 회복이 빠르시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을 감췄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철수 씨. 빚을 진 건 저예요. 사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 철창 없는 감옥에서 꺼내주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어도 당신 마음이 내가 만난 어떤 점잖은 남자들보다 아름답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사모님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3년. 기다릴게요. 몸 건강히 잘 지내요, 나의 기사님. 3년 후. 육중한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에서는 햇살 냄새와 소립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짐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과연 그분이 오실까? 그날의 약속은 그저 일시적인 동정심이 아니었을까? 저 멀리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 아래 작은 흰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차가 아닌 낡은 보급형 세단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체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민지 씨였습니다. 짙은 화장도 명품 옷도 없었습니다. 아이보리색 리넨 원피스에 단화를 신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낯설 정도로 젊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저를 본 그녀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햇살처럼 눈부신 그 미소는 제 마음속의 모든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서서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사모님. 아니, 민지 씨, 나왔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받아들었습니다. 실직자 되셨죠? 이런 전과 기록으로는 취직하기 힘들 텐데. 그녀는 일부러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개인 운전기사를 구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아요. 하루 세끼 집밥이랑 사랑으로만 줄 건데. 하실래요? 저는 손안의 열쇠를 꽉 쥐며 금속의 차가움과 눈앞에 있는 여인의 따스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얼굴의 흉터가 더 이상 가렵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48년 인생, 건달에서 새 사람이 된 후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여보. 저는 운전석 문을 열었고 그녀는 뒷좌석이 아닌 제 옆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시동이 걸리고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길을 따라 천천히 바퀴가 굴러갔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로도 황금저택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녁밥이 기다리고 있는 부겐빌레아 꽃이 핀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죽음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약이 이제 막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